그 양자 버전의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네. 그런 그 순서도를 다 없애고 네. 파동이나 간섭 뭐 이런 게 일어나는 형태로 써야 돼요, 문제를. 그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네요. 여기서 일반인이란 건 경험 많은 프로그래머들을 전부 포함해요. 야.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반도체 제국의 미래 우리 정인성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2년 11월에 챗GPT 나오고 나서 이제 딱 2년 지났는데 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엄청나게 변했죠, 사실. 네, 이거는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뀐 게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9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이제 그 인터넷 통신망이라는 게 깔리면서 인터넷이 시작됐던 그렇죠. 웹 시대가 되면서 1인 1PC 시대가 됐던 그런 어떤 상황이 변했던 때와 비견할 만큼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예, 사실 그렇게 IT가 변하면 IT를 끌고 가는 수단 중 하나인 반도체도 확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2년 동안 되게 많은 일이 있었죠, 사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강력한 반도체 회사였던 인텔이 어쩌다가 이런 모양이 됐느냐. 네. 우리가 역시나 몇십 년간 계속 봐왔던 한국의 메모리 회사들 순위. 이것도 이제 뭐 비트 그 출하량으로는 뭐 변하지 않았지만 네. 이제 시장에서 보는 두 회사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죠. 그렇죠. 변했다고 봐야죠, 이미. 네, 예, 그렇죠. 이번 2년을 통해서 1, 2등이 바뀌었죠. 네, 그런데 그렇죠. 이 격차까지 벌어진 그런 맞아요. 네, 변화였죠. 네. 한번 뭐 이런 시기를 보면 우리가 항상 보는 소프트웨어 쪽 결국 반도체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쪽에 강력한 혁신이 얼마나 그 관련 사업들을 흔들고 순위까지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기술이 갑자기 중요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혹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요소가 갑자기 사소한 요소로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래 회사가 갖고 있던 취약점이 드러나기도 하고 네. 강점인 줄 몰랐던 게 강점이 되기도 하는 거죠. 굉장히 그런 게 빠르게 많이 보이는 해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네네네. 진짜 천지개벽이죠. 네. 그 직접 현업에도 계셔봤지만 이 정도 변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은 느낌이 어떨까요? 되게 신기하겠죠. 원래 HBM 기술 이런 거 10년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올해 막 본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패키징에서. 근데 한 2, 3년 전으로 가면 그거 본딩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난 본딩 해야지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네.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죠. 좋은 일이지만 예를 들면 미래에서 자기가 한 3년 전으로 가고 자기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네가 하고 있는 이 패키지 D램 몇 개 쌓는 기술이 한 3년 뒤에는 엄청 중요해질 거다. 회사에서 버텨라. 그러면 왜?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그때 엔비디아의 그 V100, A100 같은 학습용 제품들 네. 이런 제품들은 벤더를 두 개 둘 필요도 없었어요. 볼륨이 크지 않으니까. 그렇지. 근데 확 바뀐 거잖아요. 이제 그게 굉장히 큰 물량으로 변해버렸고요. 네. 그러면서 HBM 많이 필요하니까 수율 하나라도 최종 수율 하나라도 줄어드는 거는 전부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중요하지 않았던 기술이 확 중요해지는 거예요. 뭐 그런 되게 어마어마한 일이 많이 일어났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궁금점이 뭐냐면 이런 큰 변화가 다들 의혹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때 잠깐일 거야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달라지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도 젠슨하고도 굉장히 확신을 차서 일회성 흐름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 빅테크들의 투자도 정말 미치광이처럼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야 당연하죠. 역시 그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갑자기 이제 젠슨왕이 나와갖고 주변에 이제 빅테크들도 어떻게 보면 고객인데 나는 좀 컴다운 할래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내부에도 여러 가지 좋은 증거들도 많을 거고. 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AI를 하는 쪽들 뭐 이제 COT 기술 이런 거 개발하면서 계속 능력을 올려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수요에 해당하는 곳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서 흔히 말하는 엣지 컴퓨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서버에 있는 인공지능 중심으로 서비스를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또 반도체 명암이 갈리게 되겠죠. 네네. 우린 그런 쪽을 좀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젠슨왕이 지난번에 대만 컴덱스인가요? 거기 네. 나와서 했던 그 퍼포먼스가 로봇을 가지고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걸 보는 순간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구나라고 느끼면서 이 로봇 세상이 오면 AI가 그냥 한때 잠깐이 아니라 AI 플러스 물리적인 디바이스인 로봇이 결합하는 순간 이거는 생산성 향상으로 넘어가니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애플의 등장까지의 그림이 로봇의 등장으로 또 한 번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아직 좀 벽을 넘을 건 많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챗GPT가 성공하면서 기존의 로봇이나 자동차제요. 사실 본질적으로 좀 비슷해요. 그쪽에 있었던 장벽이 몇 개 뚫렸어요. 원래 우리 로봇이나 자율주행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원래 프로그래머가 코딩하는 거에 가까워요. 횡단보도를 만나면 멈춰라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예외 상황이 너무 많아서 잘 안 됐다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챗GPT라는 녀석은 보면 맥락을 고려해서 대답을 해요. 그렇죠. 오늘의 날씨는 뭐야? 맑습니다. 내일은 물어보면 내일은이란 단어를 보면은 이거의 의미를 유추하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대화를 보는 거죠. 챗GPT는. 그렇죠. 네. 운전이나 로봇도 원래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서 약간의 추상성도 얘가 구체적으로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챗GPT 나오고 나면 구글이 로봇을 언어로 제어하려는 시도들을 했고 꽤 성공적이었어요. 네. 이제 팸2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요거 해보면 이제 좀 단순한 로봇인데 과자를 꺼내와 그러면 과자를 꺼내와요. 말로 네. 시키면 네. 서랍을 열고 꺼내오는데 제가 로봇한테서 이제 과자를 뺏어 갖고 이를 던지면 다시 집어요. 얘가 꽤 똘똘해졌죠. 근데 여기 사용한 인공지능 보면 챗GPT, GPT 3.0이 한 3배 정도 커요. 실제로 네. 크기가. 네. 그러면 GPT 하나 돌릴 때 지금 H100 혹은 옛날 A100 서버 하나 필요하니까 네. 그러면 그 로봇 하나 돌리기 위해서 한 6억 원 정도 서버 가격이 들어가겠네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 이제 경제성 문제가 있죠. 그렇죠. 물론 이론상으로 정말 이렇게 거대해야 되냐 그런 거는 아니죠. 네네. 근데 일단 가지고 있는 좀 단순한 로봇 제어 기술을 보면은 이렇게 덩치가 커야 되는 경우가 있다. 네.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말로 뭔가 시키고 싶으면 그런 요소가 하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경량화할 수 있느냐도 하나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런 로봇이 나왔는데 그게 얼마나 부가가치를 줄 거냐의 문제예요. 네. 우리 예를 들면 되게 아마존 같은 데 보면 자동화 물류센터가 많죠. 그렇죠. 사실 인간형 로봇 이런 게 필요한 이유는 대부분 기존에 지어놓은 건물이 인간한테 친숙해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단 이런 게 막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로봇 중에서도 이제 바퀴로 움직이는 로봇은 그런 데서 못 써요. 그렇죠.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로봇을 못 쓴 경우가 많지 로봇이 덜 똑똑해서 못 쓴 경우가 정말 많은가 이것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겠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들 예를 들면 좀 인간처럼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좀 추상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 범위가 정말 어디냐. 아까와 같은 경우라고 하면 이런 로봇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데는 공장을 뜯어 고칠 수 없는 곳들. 근데 그런 곳들이 부가가치가 안 높을 수도 있죠, 사실. 그렇죠. 오래된 아주 옛날 예. 제조, 구닥다리 제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뭐 전문가 이런 자료도 중요한데 한 번씩은 이제 집에서 조용히 앉아서 내가 집에 어떤 로봇이 있다고 하면 뭐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엔비디아 스타일 로봇이에요. 사람처럼 걷고 네. 내가 이 로봇에 돈을 얼마나 주려고 할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예를 들면 그 로봇이 가정부 일도 하고 세탁기도 막 돌려주고 해요. 얼마나 주실 것 같아요, 로봇에. 그런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럼 노동하는 곳에선 어떠냐? 예를 들면 거대한 조선소 같은 데가 있는데 네. 로봇을 많이 사용하겠죠. 근데 그런 엔비디아 인공지능이 들어간 로봇이 필요한 거냐? 지금 보는 챗GPT 같은 그 큰 인공지능이 들어간 로봇이 필요한 거냐? 네. 이것도 한번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 로봇이 그런 게 필요할까요? 이미 뭐 로봇팔이나 이런 것들은 네, 많이 근데 쓰이고 그 있으니까요. 인공지능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음. 해야 되는 일이 명확하고 반복적이면 의외로 그런 인공지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좀 변화무쌍하면서 복잡한 요소들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말해도 알아듣는 로봇들이 필요한 곳이 정말 어디냐. 네. 이제 이런 느낌인 거야. 우리가 그 자동차 공정에 있는 그런 로봇들은 우리가 세밀하게 해놓은 지시를 되게 잘해요. 팔을 왼쪽으로 얼마 움직인 다음에 직선으로 얼마 가서 나사 구멍을 몇 번 조이고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명령 내리면 100% 수행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들은 대충 이런 거예요. 로봇이 아무 데나 있어도 저기 가서 물 한 병 가져와 그러면 문이 열려 있으면은 그냥 가고 문 닫혀 있으면 문 연 다음에 갔다 오고
추상적이죠 좀. 네. 그런 게 필요한 곳이 어디냐 한번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자 그러면 사실은 뭐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마지막 디바이스 단에서 엄청난 용량을 갖다 때려 부어주면 다 하겠죠. 할 수는 있죠. 다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로봇 하나 움직이는데 6억 뭐 이렇게 들면 이게 네. 사람 쓰는 게 낫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럼 만약에 이걸 좀 가볍게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바로 이슈가 되었던 재미난 얘기인데 구글에서 네. 양자 컴퓨팅에 성공했다고 하면서 뭐 10몇 조 슈퍼컴퓨터로 10몇 조 걸리는 계산을 5분 만에 끝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냐면 네, 옛날에 원래 CPU만 있던 시절에 네, 지금 보는 GPU가 왜 나왔나요? GPU가 나온 이유는 CPU라는 녀석의 설계가 네, 그래픽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CPU, GPU로 좀 느린 거를 유달리 빨리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양자 컴퓨터에. 네, 양자 컴퓨터도 CPU, GPU 같이 컴퓨터를 이루는 특수 목적의 가속기 하나로 생각하시는 게 좋죠. 네, 네. 이게 실제로 10조 배 빠르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터는 이게 딱 직관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논리회로처럼 설명하기 힘든데 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그 양자역학, 그 입자, 뭐 파동성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에 맞는 문제로 환원시킬 수 있으면 아주 빨리 풀려요. 관찰하면 결과가 관찰 몇 번 하면 결과가 나오는 형태인 거죠. 왜 그 양자 컴퓨터가 그 일반 컴퓨터 10조년 얼마 걸린다는 문제들 다 뭐냐 하면 그게 암호 뚫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현대 암호 뚫는 문제는 잘 보면요. 우리 소수라고 하죠. 프라임 넘버. 네네.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눠지는 숫자. 소수. 네. 그 두 숫자의 곱을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거든요. 네. 그 숫자 엄청 커요. 그거 네. 뭐 1조, 10조 이런 숫자가 아니고 숫자를 요 방에 이렇게 둘러쳐야 될 만큼 엄청 거대한 숫자인데 네. 그 숫자가 소수 두 개의 곱으로 돼 있어요. 그럼 그 두 소수의 곱을 찾는 문제거든요. 네네. 근데 양자 컴퓨터는요. 우리한테 그거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1, 3, 5 이런 숫자로 다 나눠보겠죠, 숫자. 네, 네, 그렇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요. 그렇게 안 나눠보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수 찾는 문제는 옛날에 이제 쇼라는 사람이 연구한 거 보면 특정한 주기를 찾는 문제로 환원시킬 수가 있어요. 보면 주기, 뭔가 파동이죠. 네. 그렇게 고칠 수 있는 문제는 양자 컴퓨터로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만 빨리 해결하는 좀 괴상한 가속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자 컴퓨터가 GPU를 대체하고 인공지능 학습할 수 있느냐? 저도 이제 양자 뭐 역전파 이런 것도 검색해보고 양자 언어 모델 이런 거 검색해보는데 그렇게 막 인용 횟수가 많고 그렇진 않아요. 지금 보면. 왜냐하면 문제를 그렇게 고쳐서 구동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겠죠.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 찾는 문제. 네.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런 긴 숫자가 소수 두 개의 곱인 게 확실하다. 그럼 소수를 어떻게 찾지? 말씀드렸죠. 2로 나눠보고 3으로 나눠보고 5로 나눠보고 네. 죽어라고 하겠죠. 그렇게. 근데 양자 컴퓨터한테 시키면 그렇게 소수를 나누는 게 아니고 주기를 찾는 문제로 바꿔서 정확하게는 주기 찾는 문제로 요 소수 찾는 문제를 바꿔서 양자 컴퓨터한테 주면 빠르게 해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AI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꿀 수 있어가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는 잘 보면요. 프로그래머들 관점에서도 굉장히 이질적인 놈이에요. 저도 이 쇼 알고리즘을 쭉 읽어보면서 누가 이런 생각을 했지 좀 어떻게 이게 소수 찾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야 라고 딱 이렇게 갸우뚱해요 이거를 보면은. 근데 맞아요 실제로 해보면 실험적으로도 증명되고 이론적으로 증명돼요. 이 두 개는 같은 문제다. 네. 그러니까 이걸로 AI 같은 거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개가 같은 문제냐? 그리고 같은 문제면 고전 컴퓨터, CPU, GPU보다 빨리 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맞냐? 이 두 개를 다 뚫어야 되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뭐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반대로 그 암호 뚫는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실용적으로 느낄 만한 어떤 양자 컴퓨터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 중에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자체가 굉장히 챌린지인 거죠, 얘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레벨이 어너더 레벨인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쓰여지고 있는 AI라든가 로봇에 적용되어 가지고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가능성이야 있죠. 근데 좀 이르다는 거예요, 말하기에. 네. 그 아이온큐인가 이런 데도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얘 인터뷰하는 거 보면 네.
이제 뭐 하고 있다 이런 정도예요 얘기가. 우리 예를 들어 언어 신경망을 돌려봤다 그런 게 아니에요. 꽤 오래 걸리거든요 사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 과정, 키보드로 두드리는 과정이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양자 버전을 만드는 게 오래 걸리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그죠? 네, 어렵고 네.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양자 컴퓨터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변환이 CPU에서 GPU용으로 바꾸는 건 좀 직관적이에요. 네. 그 병렬화 할 수 있는 코드는 병렬로 풀어갖고 이렇게 다시 치는 느낌이라고 하면 네. 양자 컴퓨터용 프로그램을 쓰는 건 아이디어 자체가 그 굉장히 수학적이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두 소수의 곱을 찾는 네. 인간이 생각하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방식과 어떤 그 천재 수학자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네네네. 소수 찾는 방식은 이 특정 숫자가 이게 반복되는 주기를 찾는 거랑 똑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첫 단계에서 막혀요. 대부분 프로그램 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그게 똑같냐? 그럼 막 칠판을 채워요 얘가. 짜잔 똑같지?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사람들은. 양자 컴퓨터 그런 물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기존에 우리 이진법으로 가는 거는 사실상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그 수많은 질문을 통해서 그렇죠. 답지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람 직관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으로 갈 수 있지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돌아 오는 그런 개념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우리가 가진 순서도를 파동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원래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해 소수 찾기 위해 썼던 방식을 그 양자 버전의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네. 그런 그 순서도를 다 없애고 네. 파동이나 간섭 뭐 이런 게 일어나는 형태로 써야 돼요 문제를. 그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네요. 여기서 일반인이란 건 경험 많은 프로그래머들을 전부 포함해요. 야 그러면은 나중에 대해서 이 컴퓨터가 고도화되면 제일 그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컴퓨터를 직접 조립해서 예. 썼잖아요. 그때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컴퓨터가 이게 고도화되면 우리처럼 중간에서 컴퓨터 사가지고 꼽아가지고 쓰는 애들은 다 없어질 거야. 그냥 완제품만 딱 나오고 우리는 중간에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어질 거야. 근데 따지고 보면 요즘 노트북 같은 거 보면은 네. 예,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야 나중에 이 AI 되면 중간에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끼어들 수 있는 사람이 네. 너무 없어서 처음 만드는 사람과 사용자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만약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되면 이 문제가 꼬였을 때 이해가 안 되죠. 예, 전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게 얼마나 좀 띠용하고 뜬금없는 건지 궁금하면요. 엔비디아에도 보면 그 하이브리드 컴퓨팅용 나중에 양자 컴퓨터 고려해서 쿠다 큐 이런 게 있어요. 들어가 보면 네네네. 다들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양자 컴퓨터를. 이제 그런 거 예시 문제나 파이썬 기반으로 그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뭐 돌려보는 애들이 많은데 그거 열어보면 아마 이 파이썬으로 코드 적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소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쓰여 있는데 그 친절하게 설명 쓰여 있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는 사람이 한 99%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뭐 이거 반도체 얘기는 아니지만 양자 컴퓨터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 보는 문제 프로그래머들이 있으면 한번 그쪽 프로그래밍에 그쪽이 떴을 때 프로그래밍의 미래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기존에 갖고 있던 프로그래밍 상식은 다 고전적인 부분으로 밀리고 그렇지. 완전 뜬금없는 사람들이 이쪽에선 프로그래머로 떠오를 가능성도 높죠. 야, 요즘에 그 미대를 보면은 네. 실기 시험을 안 보는 학교들이 꽤 많답니다. 왜요? 이제 현대 미술에 와서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의미를 담느냐, 어떠한 스토리를 담느냐, 어떠한 철학을 담느냐. 그래서 거의 철학도를 뽑듯이 미대생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도 있는데 그렇게 뭐 사고가 되게 뛰어난 친구들이 자기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기술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학원에 다시 가. 미술 학원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은 컴퓨터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지가 알아서 다 우리가 딱 그림을 그려서 아이디어를 주면 쫙 만들어주는 그런 세상. 정말 충분하면 인풋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그림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뭐 일러스터가 막 그려주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면은 다시 해주세요 할 수도 있죠. 마음에 안 들면. 그럼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인풋을 제대로 안 줬다는 거죠. 그거. 그렇죠. 그거는. 예.
아마 지금도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는데 저도 이제 퍼플렉시티 이런 걸 써봐요. 네네. 그게 좀 레퍼런스 같은 거 잘 물어오긴 하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써보면 뭐 나쁘진 않아요. 네네네. 근데 이것도 생성한 거잖아요. 하여튼 특정 답변을 그렇죠. 제가 네. 다시 소화할 뿐인 거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럼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이제 지난 2년을 보면 AMD가 못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너무 잘해서 AMD가 굉장히 처진 게 된 거고 인텔은 못한 것 같아요. 인텔은 못했고 또 메모리 쪽에서는 삼성도 못한 것 같아요. 뭐 하이닉스는 잘했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요 그 반도체 기업들에 따라서 각각 구분이 되는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한 건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운칠기삼이죠 이거는. 예. 엔비디아에 항상 나온 쿠다 이야기. 쿠다는 일반인들을 듣기 쉽게 설명하면은 프로그래밍 도우미 같은 거죠. 네. GPU라는 게 맨날 그래픽, 그때 이제 다이렉트 X라는 걸 써서 보통 우리 접근을 했는데 네. 그걸로 그래픽 처리하는 거 말고 플러스 알파로 우리 GPU에서만 프로그램을 잘 돌릴 수 있게 해주겠다. 너희가 써놓은 거 좀만 고생하면 여기서 돌릴 수 있다. 요거를 2007년쯤에 이제 런칭을 하죠, 얘들이. 사실은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모든 게. 네네. 인공지능을 노린 것은 아니고 여기는 그냥 누구든지 GPU로 돌림에 이론상의 성능 향상이 있으면 다 쓰세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업계가 그걸 물었어요. 이제 뭐 기상 시뮬레이션, 우주 시뮬레이션 이런 애들도 물었죠. 각종 물리 시뮬레이션들. 그걸 묻는 사람 중에 제일 대박 난 게 그냥 인공지능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기상 시뮬레이션이랑 인공지능은 사실 GPU가 봤을 때는 똑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픈 AI가 저렇게 큰 데는 엔비디아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했다. 즉 엔비디아가 그 칩을 밀어줬기 때문에 걔네 거기까지 나온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엔비디아는 그때 이세돌의 알파고 때부터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사실 저는 그 구글이 조금 묘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구글은 그 알파고 학습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설계한 반도체를 썼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인공지능 코딩할 때 쓰는 도우미들, 프레임워크. 그리고 프레임워크도 이제 지금은 이제 토치라고 부르는 녀석을 많이 쓰는데 네. 그거 구 페이스북이 만든 거예요. 원래는 우리 텐서플로우라는 걸 되게 많이 썼어요. 네. 근데 이거 구글이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발전을 과거에 엔비디아 칩으로 많이들 했지만 처음으로 이제 우리 일반인들한테 임팩트를 확 줬던 알파고 사건은 정작 구글이 소프트웨어랑 반도체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터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한번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도 마냥 탄탄대로는 아니고 위험한 순간 정도는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 잘 되고 나서 2009년부터 2010 몇 년까지 계속 엔비디아 생태계가 자라나긴 했죠. 네. 근데 이제 주변에 임팩트, 큰 임팩트를 준 거는 16년에 알파고였으니까 처음에. 근데 정작 그쪽을 다 잡고 있던 구글은 뭔가 그걸로 큰 비즈를 할 생각이 별로 없었나 봐요. 뭐 구글이 클라우드를 잘 못해서 그랬던 감도 있죠 그때. 뭐 하여튼 그런 거 보면은 마냥 순탄하지는 않았고 그래 이렇게 위험이 터지더라도 계속 하던 비즈니스 했고 덕분에 지금의 위치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져가지고 쫓아오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보통 우리가 새로운 신규 칩을 만들 때 그동안의 우리 논법은 뭐 인텔 같은 경우는 틱톡 전략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완전한 리뉴얼은 2년 이상의 시간을 통해서 그렇죠, 예. 리뉴얼이 됐잖아요. 그리고 뭐 1년이나 1년 반 이 기간에는 뭐 약간 그 업그레이드 정도 수준이고 근데 사실 이 칩의 격차라고 부르지만요. 이론상의 성능 격차는 둘 사이에 별로 없어요. AMD 셋이죠. AMD, 인텔, 엔비디아 사이에 이론상의 그 GPU 성능 격차는 별로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엔비디아가 물론 제일 잘하긴 하겠죠. 네. 근데 이게 뭐 4-5배 경쟁사의 같은 세대 칩보다 빠르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차이가 나는 건 내가 칩을 딱 샀는데 내가 돌리고 싶은 거 얼마나 빨리 뚜다닥 깔아서 돌릴 수 있느냐 차이거든요. 네네. 그냥 그런 이제 간접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큰 것뿐이에요. 엔비디아는. 간접적인 부분이라면 예를 들면 지금도 그 우리 노트북 중에 그 인텔 칩 들어간 거 있고 네. 그 스냅드래곤 들어간 노트북도 나오는 거 아세요 요즘? 예, 요즘에 스냅드래곤 엘리트 예, 그걸로 그 업무 보겠다는 분이 있나요 혹시? 없죠? 그거 해보면은 내가 일할 때 쓰던 프로그램 중 돌아가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런 간접적인 부분들이 훨씬 큰 거예요. 어차피 GPU 설계랑은 뭐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결국 이거 숫자를 곱하고 더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곱셈기, 덧셈기가 왕창 들어가 있고 메모리 접근 잘하고 그러면은 좋은 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패키징 기술도 막 적극적으로 쓰는 이유가 그런 설계 부분에서 이제 특화할 게 없으니까 그 설계, 그 칩 내부 설계 외적인 부분에서도 짜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죠. 그 패키징 그 코어스가 강조가 된 거는 결국은 미세화 공정의 한계. 그러니까 칩 자체의 성능을 더 높이기 어려우니까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칩 여러 개를 붙인 기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중요해진 거.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 패키징, 그 칩 간 연결해서 에너지를 10 정도 썼다고 해보죠. 미세화가 안 됐을 때 반도체가 에너지를 1000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 1000 쓰는 녀석이인데 10 쓰는 패키징에 신경 쓰겠어요? 그렇죠. 근데 미세화를 계속했더니 칩이 1밖에 안 써요. 그 패키징 쪽 아직 5 정도 쓰는 거죠. 그럼 거기다 돈 써야죠, 이제. 네네네. 반으로 줄이면 3분의 1로 전력 소모가 줄어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세화가 분자 단위로까지 나왔고 뭐 이제 원자 단위로 어떻게 갈지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한계에 도달했고 거기서 전력 소용량을 줄이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고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전력 전성비를 내기 위해서 최대한 집접을 해서 그게 그 전기가 잘 통하게 쉽게 어차피 그 GPU 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시대의 공정을 사용해서 어차피 다 TSMC 쓰잖아요. 결국 자기들만의 무언가가 있긴 하지만 곱셈 덧셈 잘하는 기계를 왕창 껴서 메모리랑 그 HBM과 왕창 연결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특화할 것이 생각보다 많진 않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 뉴스 중에 하나가 TSMC가 2나노 공정에서 60%의 수율을 달성했다. 그거 어떤 칩에서 나왔는지 모르면은 의미가 없죠, 사실. 그 이제 전 대표였던 패트릭 겔싱어도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60% 수율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양산 들어가도 상관없는 수준이에요. 네. 개별 제품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양산 올라가면서 어차피 일드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이 게이트 올어라운드나 나노시트, 리본팻이죠, 인텔은. 이걸 했던 두 회사의 고생을 보면 TSMC도 이제 AP 정도 되는 칩은 어느 정도 고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차피 이제 TSMC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특정한 형태의 테스트용 웨이퍼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 이걸로 진짜 모든 고객들이 갑자기 대규모 양산을 할 거냐, 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것까지는 그래도 이제 TSMC가 그동안에 괄목할 만한 제작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2나노 시대가 25년에서 26년 사이는 맛을 보긴 하겠네요. 최초 큰 고객 하나는 제품이 나온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이게 안 나온다고 하면 이미 설계가 기존 3나노로 막 빽하면서 뭔가 조짐이 있을 거거든요. 아마 고객 내년에 몇 개 정도는 칩을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 3나노하고 2나노면은 그 어떤 성능 향상 폭을 한 대략 뭐 러프하게 뭐 나온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산술적으로 보면 3에서 2가 되면은 33% 개선이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미 보시면 알지만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TSMC도 그 삼성전자도 그랬는데 핀팻이라는 구조에서 나노시트 게이트 올어라운드 구조 가면은 초기에는 밀도 향상을 10몇 프로 정도밖에 안 잡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 게이트 올어라운드 나노시트 TSMC에선 그렇게 가면 얘 밀도 향상 자체는 크지 않을 거고 대신 저전력 특성이 확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AP 이런 데서 좀 이득을 보는 구조겠죠. 그럼 사실은 뭐 지금 뭐 원자력 발전소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하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전력 수요량이 줄어들면은 빅테크나 이런 쪽은 너무나 좋아할 만한 뉴스이긴 하죠. 단 그렇죠? 제품이 나와야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게 AP는 만들 수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GPU 만들어야 되잖아요. 칩이 크죠. 칩이 크면 수율이 안 좋아요. 이제 어려운 제조 기술을 사용할 때 큰 칩을 요구하면은 웨이퍼에 살아있는 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냥 옛날 공정으로 칩 만들어서 속도 낮춰서 쓰는 게 전성비가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칩을 이렇게 쭉 제조를 하면요. 그 작동 속도를 좀 높이고 칩을 여러 개 쓰면은 전성비는 개선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 안 나오는 3나노 칩 하나 쓰는 것보다 뭐 4나노 이런 걸로 만든 칩을 한 2개 정도 사서 30%쯤 속도를 줄여놓으면 GPU 같은 거 특히 성능이 좋아지죠. 이게 새로운 공정도 되게
경제성이 이렇게 크로스오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어떻게 이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본격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인텔 부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 인텔의 부활이랑은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인텔의 제일 큰 문제, 돈이 없다. 아니 이거 되게 치명적인 문제. 인텔이 겔싱어가 취임하고 나서 1년에 캐펙스를 얼마씩 했냐 하면 250억 불씩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죠. 이제 이거를 보면은 옛날 밥스완 때 주주환원 한 30몇 조 했던 게 갑자기 속이 쓰리죠. 지금 인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기술이 없다 이런 것보다는 당장 다음번 양산할 공장 돈이 없다 그런 수준에 가깝거든요. 지금 인텔의 제일 큰 문제는 그래서 특정 테크 양산할 때까지 돈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돈 문제가 해결되면 인텔이 앞으로 한두 세대 그 18홈 스트롬 이런 거 양산하고 조금 이제 안정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돈이 되려면 물건이 팔려야 되는데 여기서 인텔이 물건이 팔린다는 거는 사실 쉽게 딱 까놓고 얘기해서 PC나 노트북이 팔려야 되고 사실 그게 갸우뚱한 거잖아요. 네, 기존에도 옛날 서버 네. 데이터 센터들이 돌아가야 되는 건데 지금 뭐 데이터 센터들이 옛날 서버 하기는 마음도 바쁘고 그냥 지금 자기네는 AI 가속기 달기 바쁘지. 그건 그러니까 아예 생각해보세요. 이게 겔싱어가 2021년 말에 취임을 했는데 그때 챗GPT 있었나요? 없었죠. 네, 그때 우러전 있었나? 있었나 그때? 모르겠어요. 21년 말이니까 22년 초인가요 전쟁이? 우크라이나죠. 예. 네네. 그 다음에 저기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었죠. 이거 아무리 인텔이 대단한 회사여도 CEO 레벨에서 이게 예측 가능한 사건들인가요 여기? 그렇죠. 솔직히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도 몰랐을 텐데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놓고 보면요. 겔싱어가 그 취임 시점에 나는 1년에 250억 불씩 캐펙스를 쓰면서 3년 뒤에 회사를 뽀개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리는 없죠. 네, 그렇죠. 그 지금 나오고 있는 돈벌이가 계속되니 여기서 조금 더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죠. 빨리 성능 좋은 제품을 만들면 그 다음에 이걸로 우리가 뒤처진 AMD를 따라잡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 금고에 한 몇십조 원 있으니까 요 정도 깎이고 1년에 얼마 벌면은 이제 2025년, 26년쯤에는 18홈 스트롬이 최초 양산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네네. 실제로는. 근데 이제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터지면서 확 흔들린 거죠. 저 그래서 부활할 수 있냐 아니냐도 좀 말하기가 힘든 거야. 일단 가장 큰 이벤트인 챗GPT. 그것 때문에 서버 투자의 기조도 바뀌고 많은 게 바뀌었죠. 네. 사람들 관심이 인공지능으로 가고 CPU 관심 줄어들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나마 여기서 노릴 수 있었던 건 클라이언트 기기 열풍인데 아직까지 안 보이잖아요. 만약에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부양책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이제 네. PC라든가 노트북 같은 게 판매량이 다시 증가할 수도 있고 계속 지금 벌써 4년, 5년째 21년 이후로 계속 꼬라가 받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뭐 속된 말로 꼬라 박는 거죠. 예. 그 정말 그렇게 될 거냐? 혹은 근데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양쪽의 냉각이 더 강해질 거냐? 이런 시나리오도 있는 거죠. 저건 어떻습니까? AI 가속기 쪽에 그 소위 말하는 빅테크의 서버 용량이 어마무시하게 커지니 우리가 만약에 쓰고 있는 이 엣지 컴퓨터는 그 이렇게 요즘 핸드폰 하드 용량 잘 안 늘리듯이 예. 별로 안 좋아도 잘 돌아간다. 그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다. 무슨 소리냐. 이쪽 본질에서 할 게 고도화되면 엣지 디바이스도 고도화돼야 된다. 당연히 여기서도 많이 그 뭐 램도 D램도 많이 써야 되고 CPU도 성능이 더 좋아져야 되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셔요? 그건 사실 인텔도 우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야기죠. 저는 얼마 정도는 기기도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서버 인공지능이 항상 더 똑똑해요. 더 그렇죠. 좋은데 당연하죠. 근데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의 문제는 보안 문제도 있고 하나는 인터넷 끊기면은 뻗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자율주행 차들 중에 서버 인공지능을 쓰는 걸 포기한 큰 이유 중 하나예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잘하려고 큰 인공지능 돌리려고 인터넷 서버에 붙여놨어요. 네. 제 인터넷 끊어버렸어요. 신나는 일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런 애들은 이제 엣지로 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인텔의 문제는 그래서 인텔이 더 많은 실리콘을 팔려면은 엣지 쪽, 자기 랩탑 쪽에서 돌아가야 되는 인공지능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 거기까지는 또 시간 좀 걸리겠죠. 그런 게 뭐가 있어 물어보면 또 딱히 대답을 못 하겠다는 게 문제죠. 하긴 뭐 챗GPT라든가 무슨 뭐 지금 퍼플렉스티라든가 예. 이런 거 뭐 멀티모달로 가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멀티모달을 안 써봐서 네. 멀티모달 쓰기 전에 그냥 질의하고 답하는 거는 컴퓨터 성능하고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트래픽
그 네, 그게 훨씬 중요해요. 통신이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랩탑용에 쓸 수 있는 인공지능들, 그러니까 랩탑 칩이 강해져야 되는 인공지능들을 쭉 보면요. 인터넷으로 내가 연속으로 보낼 수 없는 애들, 예를 들면 1시간짜리 동영상을 딱 주고 이 안에서 특정 장면을 찾아라. 요런 거는 제가 컴퓨터에서 많은 걸 처리해야 될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그런 용도들이 좀 떠오르는 게 있냐는 거죠. 그렇지. 네. 지금 제가 여기서 생각했을 때 내가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득 볼 게 딱히 안 떠오르면은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한테도 좀 안 떠오르는 문제인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 거대한 프로그램은 서버에서 돌리고 통신망을 통해서 우리는 가벼운 것만 계속하는 상황이 되면 엣지 디바이스의 용량 증가가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이제 딜레마인 거죠. 굉장히 크고 복잡한 일을 해야 요거의 용도가 생기는데 우리가 쓰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은 결국 메모리나 GPU가 작을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은 여기에서 용도를 찾으려면 인터넷으로 전송하기엔 빡센 녀석들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 게 조그만 인공지능으로 될까? 이런 거죠. 저는 요런 거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제 컴퓨터 안에서 저도 PPT랑 그 스크랩 해놓은 게 많아요. 이제 자료가. 그러면 AI한테 요런 거 정도는 물어볼 수는 있어요. 해준다면. 야, 내가 그 4달 전쯤에 각도기님이랑 하기로 한 내용이 뭐였지? 이걸 물어보면 컴퓨터의 파일을 다 열어보는 거죠, 얘가. 그런 거 정도는 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제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파일을 인터넷에 업로드 한다는 건 재앙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는 용도가 좀 떠오르는데 그렇게 단순히 서치하는 인공지능이 그렇게 실리콘을 써야 될 만큼 큰 녀석일까? 네. 아닐 것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저 그러면 하나 또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이 애플 실리콘의 등장 이후로 급속도로 칩 성능이 향상이 있었잖아요. 그 인텔 진영 외에 X86 진영 외에 모든 진영이 그렇죠. 예, 확 올라가서 디바이스 바꾸는 기간이 길어진 거 아닌가?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2년 쓰면은 막 답답해서 바꿔야 됐고. 아, 근데 그 기기를 바꾸는 기준은요. 내가 너무나 돌리고 싶은 게 있어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진부화되거나. 사실은 이 칩 자체 성능 늘어난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정작 그렇게 해서 AI 열풍이 온다고 23년, 24년에 AI고 뭐고 성능 높은 칩을 싹 내놨는데 기기 안에서 생각보다 재미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챗GPT 이런 멀티모달을 하면 이 퍼플렉시티도 보면 인공지능 몇 개 택해서 쓸 수 있어요. 네. 제가 GPT-4, 5를 이제 백으로 쓸 수도 있고 뭐 재미니를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인데 결국 그거 서버에서 놀잖아요. 재밌는 건 다 서버에서 일어나는 상황인 거죠. 달리 예. 말하면. 예. 예. 그럼 당연히 안 바꾸는 거죠. 그게 빨라져서 그런 게 아니고 정작 한번 들여놨는데 AI 열풍은 서버 파티더라 지금까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로 가면은 진짜 중국이 그동안 21년 이후로 굉장히 굶었으니 20년 이후 굶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 성향이 엄청나게 빠졌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이 코로나 때부터 그렇게 됐으니 한 4, 5년 지났으니까 얘네는 이제 교체 주기는 온 걸 거 아니에요. 중국 그렇죠, 같은 예. 경우는 그죠? 여기서는 중국의 교체 수요가 터지면 좋아지는 거 외에는 디바이스 단에서 어떤 칩의 사용량 네. 증가 이게 보기 어려워. 지금 당장은 잘 안 보인다. 네, 이거는 반도체 회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와서 중국의 교체 수요를 기대하는 것도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칩 회사들한테는. 저쪽에서는 서버에서 인공지능으로 실리콘 파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예. 여기서는 중국에 막 이러고 있으면 좀 기계 좀 바꿔줘 이러고 있으면 좀 안타깝죠. 네, 근데 거기에다 이제 더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보면 창신 메모리가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로 DDR4를 빨리 추격을 하면서 도대체 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궁금하긴 한데 어차피 보조금을 받으면 수율이 20%든 30%든 그냥 다 때려 넣어가지고 그걸로 개수만 맞추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마지막 양산 개수만 맞춰가지고 네. 자기네 필요한 거 스스로 다 처리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한테는 지금 HBM 못 가고 HBM 어드밴스 쪽으로 못 가는 건 정말 재앙 중에 재앙 아닙니까? 저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중국 HBM을 산다고는 하는데 자사 제품에다가 쓰고는 있나요? 저 HBM 달린 중국 자체의 GPU 같은 거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뭐 있다고 해도 되게 소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저는 규제 무관하게 언젠가는 안 살 거라고 생각해요, 중국이. 아, 중국의 디바이스 만드는 사람들이. 왜 제품 안 나오면 소용 없잖아요. 엔비디아처럼 찍어내지 않으면 사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보면 저는 이게 제재가 들어온다고 해서
악재냐? 왜냐하면 이게 HBM 마라탕 재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고 쌓인단 말이에요. 제품을 출하하지 않으면. 네. 그 제품 출하하면 중국인들이 쓸 거냐? 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닥쳐오죠, 이 안에. 저는 이렇게 중국의 HBM 기반 제품을 내놓지 않는 이상 결국은 그 제재가 있건 없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는 여쭤본 거는 레거시 쪽이에요. 아. 당연히 뭐 HBM은 아직까지 기술적 격차가 크니까 DDR4가 얘네들이 지금 너무 많이 전 그거 만들어요. 장비 규제가 현실적으로 변하냐 아니냐가 훨씬 중요해 보여요. 이거는 이제 정권이 바뀌기 전에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존에도 보면요,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반도체 장비 수입 뭐 DUV, UV 제재하고 얼마 이상 피치, 그 특정 나노급 D램은 제재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잘 보면 되게 뜬금없는 기업들이 막 식각 장비도 사고 DUV도 사고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바이든 정부 들어오고 나서도 제 기억으로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 비중이 그렇게 막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럼요. 작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 반도체 절반 이상이 예, 중국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결국,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결국 어디로 흘러갔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그걸 다 깔았겠지. 조금 옛날 네. 거라도. 예. 그 정도를 수입해서 이제 현실적이진 않지만 이걸로 창신이랑 저기 어디야? SMIC. SMIC가 나눠서 썼는데 이 정도 볼륨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것도 중국에게 되게 출혈을 유도하는 전략으로도 작용하겠구나 싶어요, 저는. 미국 입장에서도 마이크론이 피해를 입잖아요, 이걸로. 네네. 근데 왜 두고 있을까? 아직 잘 모르는 걸까?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은 더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어쨌거나 이게 되게 큰 교란 요소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너무 많은 장비를 사갔어요. 오죽했으면 ASML이 이제 내년에는 꺾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네. 약간 레거시 쪽에서 중국의 수요가 줄었다. 그러니까 에이지원 애널리스트의 말씀에 의하면 갖다 사놓고 랩도 안 뜯었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중국이 자발적으로 구매를 중단할 수도 있지 않나. 계속 볼륨을 늘리려고 하는데 비용만 많이 들고 하면 그렇지. 있는 것도 이제 소화가 안 되면 어느 순간 이것도 스톱할 수는 있는 아무리 거죠.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네. 아예 팔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오면 그렇죠. 예. 그러나 어쨌든 뭐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석유화학 제품이나 철강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자국 국산화했듯이 뭐 메모리도 결국은 국산화 방향과 칩도 국산화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예, 이제 굉장히 이건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차이는 있죠, 여기서. 그나마 중국이 이제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옛날만큼 D램이 이제 미세화가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3D D램은 엄청 멀어요,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술 격차 한 3, 4년 나더라도 팔아볼 수는 있지 않아? 이런 기대를 한다는 거겠죠, 중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냐 같은 회사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면 아마 현실적으로 기존 DDR4 혹은 저가형 DDR5 이런 데서 이제 좀 침입이 일어날 거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중국 제조 2025 한지 이제 10년 됐잖아요. 네네. 그 목표는 엄청 빗나갔죠, 실제로는. 원래 자금률 50% 60%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SMIC는 7나노까지 왔다. 네. 그래서 그거를 화웨이 폰에다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 DDR4 메모리까지 왔고, 그래서 그것도 뭐 저가형 핸드폰 같은 데는 쓸 수 있을 것 같고. 뭐 DDR5도 만들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몇 나노면 DDR5 못 만들어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DDR5는 그냥 스펙 표준이기 때문에 네. 그냥 규칙에 맞춰서 만들면 DDR5가 되죠. 다만 DDR5가 칩이 커질 요소가 좀 더 많고 속도 요구 사항도 높을 뿐인 거죠. 네네. 만들어도 됩니다. 뭐 LPDDR도 만들어도 돼요. 사실 그거 자체엔 장벽은 없어요. 실제로는 이제 얘들의 생산량보다는 이게 아플 정도로 수요가 안 살아난 원래 올해 초에 생각해 보면 그 뭐 도매상 이런 사람들도 기기 붐이 올 줄 알고 막 재고를 사들였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회사 재고 줄었다고 했는데 잘 보면은 이쪽 창고에 있던 거 저쪽 창고로 옮긴 거죠. 네. 전 그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얼만큼 쫓아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속도가 좀 느려질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더 빨라질까요? 가장 이제 CXMT 창신한테 좋은 시나리오는 마이크론만큼 하는 거. 마이크론이 그 EUV 없이 갈 수 있는 한계. 원비죠. 그 5세대. 그게 이제 현실적인 갭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원비를 지나면 이제 EUV가 거의 필수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저는 현실적인 갭이고
실제로는 이제 여긴 업력이 긴 회사가 아니니까 원비 나노까지는 가기 힘들지 않을까 있는 장비로. 네. 그리고 새로운 장비가 예를 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짜 제대로 막히면 이제 그때부터는 기존 장비들 이용해서 지금 있는 거를 1A, 1B급으로 개조해야 되는데 그럼 생산량이 자동으로 줄어들겠죠, 다시. 그렇구나. 네. 아, 줄어드는군요. 조절을 하면. 왜냐하면 장비를 정말 못 사게 될 경우 마이크론도 1A에서 1B 가기 위해서 DUV 장비를 많이 사야 됐잖아요. 네. 왜냐하면 1B 하려고 보니까 진짜로 마스크 많이 써야 됐거든요. EUV 없이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는 저는 하이닉스가 했던 방식 1A 정도의 EUV 들어가는 게 가장 경제성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1A부터는 비용이 폭증할 것이고 정말 끝까지 밀면 이제 1B까지 가지 않을까. 이제 언제 된다라는 이야기는 없죠, 여기서.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은 이제 1A, 1B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한국 얘기로 좀 넘어와서 한국 메모리 업체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도 루빈에 쓸 그 16단인가요? 네. HBM4 지금 하겠다는 거고 그걸 6개월 앞당겨 달라니까 그렇게 하겠어 하는 이런 분위기니까 그럼 이 루빈에 쓰여지는 HBM4에 들어가는 D램은 1-C입니까? 1B겠죠, 타이밍상. 1C는 아니에요? 1C 아직 양산 안 들어간 게 어떻게 내년에 HBM4가 되겠어요? 1B일 그렇지.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루빈 다음에 그 내년에 그러니까 26년도에 들어갈 HBM은 1-C가 되겠죠, 아마도? 모르죠, 그건. 그 예전에는 이제 HBM이 유행하지 않던 시절엔 보면요. 원래 하나씩 건너뛰었어요, HBM이. 1A에 했다, 이제 예를 들어 1X 했다 그러면 1Z에 HBM 하고 1Y에서는 HBM 안 하고 이런 느낌이었다고요. 예, 예. 그 이거는 파생 전략 나름이죠. 그쵸.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1C 진짜 해봤더니 오, 생각보다 너무 잘 돼요. 그러면 우리 얼렁 였다가 TSV 껴서 1C HBM도 얼렁 팔아볼까?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이미 내년에 될지 아닐지는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비가 들어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올해 뭐 이제 드디어 뭐 저희는 처음부터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드디어 소식 나오는 게 올해는 물 건너갔다. 저기 엔비디아 납품은 1A죠, 이제. 그게 1A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어차피 원비는 애초에 HBM이 없고요, 삼성전자는. 1C는 이제 라인도 안 깔린 녀석이니까 1A가 안 된 거죠, 엔비디아 들어가는 건. 네네. 요구하는 거 못 맞춰서 그런 거겠죠. 지금 나오는 것들 보면 엔비디아의 그 블랙웰 기반 렉 서버 자체가 굉장히 쓰기 힘들대요. 그 발열 문제도 있고 이제 좀 빡센 가성비 패키징 기술도 많이 쓰고 고발열 칩들을 여러 개 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칩을 쓰기 위해선 막 몇 프로씩 혹은 10몇 프로씩 전력 더 쓰는 HBM도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일 수 있는 거죠, 이 안에서. 네. 왜냐하면 지금 서버가 위태위태하게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데 전성비 10%점 차이 나는 거 들어오면 쓰기 힘든 거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 칩의 특성 측면에서 지금 하이닉스 1B보다는 쉽게 나오기 힘들겠죠. 아, 그렇죠. 지금 1B가 아니고 1A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쥐어 짜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사실 근데 칩도 제가 원가를 좀 포기하면 HBM에 한해서는 또 잘 되게 할 수도 있어요. 뭐 다 갖다 때려 넣으면 면적을 포기하고 이제 누설전리로 막 잡고 하면은 당연히 전성비 좋아지죠. 아, 그럼 칩 다이를 초기 다이를 좀 크게 잡고 간다 이 다 그런 걸 말씀이신가요? 쭉쭉 풀어주고 하면은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가성비가 완벽하게 떨어진다. 남는 거 없다. 뭐 어차피 근데 HBM은 비용보다는 매출이 크니까 그렇게 해도 됐는데 삼성전자가 HBM 1A HBM으로 엔비디아 비즈하겠다고 결정한 시점 2023년 초 이럴 때일 거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 1A를 그렇게 확 뜯어고칠 수 있겠느냐? 그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돌아보면 그때 결정했어야 된다는 게 정답인 거고. 그렇지. 근데 계속 이제 평평평평 밀리다 보니까 정작 이제 블랙웰 이런 데는 넣지 못하게 된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의 가격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뭐 그럼 마진만 좀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가정법을 써서 예. 1A를 아까 말씀하신 다이 자체의 사이즈를 뭐 되게 크게 갖고 와서 그 개당 비용을 높게 만들었어. 지금보다 막말로 한 1.3배 더 비싸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일이냐. 예전 지금 디램 한 장이 웨이퍼 비어 있는 게
공장 빠져나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거의 3달 걸릴 거예요. 제가 알기로. 예.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칩들로 해결을 못하고 제가 칩을 뜯어 고친다, 마스크를 고친다라고 하면요. 그 마스크 고친 웨이퍼는 오늘 결정하면 3달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수율이 나올까요? 그렇죠. 몇 번을 돌려봐야 되겠죠. 이거 당연히 결함도 있고 음. 뭐 칩 중에 뭐 몇십 프로밖에 안 살아남고 하니까 양산성 안 나오겠죠. 그러면 몇 달 동안 이거 수율을 막 잡아요. 그 수율을 막 잡았는데 그 다음엔 또 뭐해요? 엔비디아 검증 처음부터 타야 돼요. 완전 다른 놈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시 삼성전자 입장에서 23년 초에 그런 결정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기들은 올해 안에 들어가고 싶을 텐데 23년에. 그럼 당연히 이제 선택지 이제 치워놨을 거라고요. 있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엔비디아가 내가 네. 알고 있던 옛날의 엔비디아라고 생각했겠지. 뭐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조금 우습게 봤겠지. 그때 비즈를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강한 의지가 있었겠죠, 회사에. 그렇죠. 그럼 지금 와서 보면 삼성전자가 HBM을 넣으려면 뭐 결론은 나 있는 거 아닙니까? 1-B를 잘 만들어서 그걸 재료로 쌓아야죠. 아 근데 처음부터 원비는 제가 알기로 이제 TSV 옵션을 고려 안 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이 전략 지금 1A, 1B, 1C 전략은 언제 나왔겠어요? 19년 말 20년이겠죠. 그렇죠. 그 말한 것처럼 그냥 HBM 같은 이제 수요가 적은 파생은 2세대마다 한 번씩 이런 느낌이었을 거란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TSV 없겠죠. 특히 이 칩이 나온 시점이 재고도 많고 원가 문제가 심각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잘잘하게 원가 얼마씩 영향 주는 건 다 쳐냈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원비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영현 그 대표 들어가고 나서 뭐 원시 얘기를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가 툭툭툭툭 뉴스로 그러니까 원시 나오는데 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의 원비 같은 거는 잘 안 되고 있는데 되는 것처럼 하는 느낌이 있었다고 하면 차기 HBM을 원시로 가는 건 사실 합리적인 결정이에요. 예. 왜냐하면 근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한 2년 반 처음 스타트업을 처음 끊어버리면은 2년 반 가까이 걸리는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원시 원래 기존에 하던 거에서 설계를 교체를 해갖고 마스크를 변경한다 이러면 한 1년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대략 어디쯤이라고 근데 상상을 해야 되나? 1A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된 녀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힘들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C는 양산 들어간 녀석이 아니고 연구 개발 중이죠. 그렇죠. 그 안에서 마스크 같은 거 바꿔도 되죠. 그러니까, 계획 바꿔서. 네. 원C는 1A 같이 안타깝게 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도 이제 여기가 다들 깨워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대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도 원비 같은 게 했던 큰 실수는 그냥 회사가 이론상의 그 기술 최강을 잡기 위해서 TTM 고려 안 하고 이제 마켓 타이밍 고려 안 하고 막 쑤셔 넣었다가 터지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기술이.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선택할 거 하고 뭐 원가 올라가는 것도 막 이렇게 치우면서 제품 제 시간에 나오는 거 고려하면 그래도 어떻게든 원C는 좀 나올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난번에 이제 전영현 사장이 우리 TSMC의 다이를 사용할 수 있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거 충격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래요? 저희는 봤을 때 어떻게 IDM 회사 그것도 D램 IDM 회사가 남의 다이를 써가지고 D램을 만든다는 얘기를 해? 좀 놀랐었어요.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HBM을 보면 이런 구조예요. 이제 D램을 이렇게 스택을 쭉 하고 그 베이스 다이라는 게 있죠. HBM4는 어떤 녀석이냐면 이 베이스 다이에 고객 전용의 어떤 회로를 넣을 수 있는 형태예요. 지금 유행하는 게 뭐예요? 인공지능이죠. 네. 그럼 우리 베이스 다이에 요구할 게 뭐겠어요? 인공지능 관련한 무언가죠. 네네. 근데 이 인공지능 관련 어떤 설계를 베이스 다이에 넣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내가 모든 걸 다 설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이스 다이에 들어갈 설계 IP들을 사다 써야 되죠. 근데 인공지능 유행할 때 첨단 파운드리 최강자가 누구였어요? TSMC죠. 네. 그 설계 IP가 다 TSMC 쪽에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를 안 쓰는 경우도 생기는 거야. 그럼 원C를 그렇게 만든다면 네.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고 이게 사실 뭐 HBM용 베이스는 좀 싸긴 하겠지만 그 메모리 웨이퍼랑 CPU나 GPU 같은 거 웨이퍼 가격 달리 말하면 삼성전자 메모리 팹의 비용과 TSMC 로직 팹의 비용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그렇죠. 메모리 아니, 생각해보세요. 메모리가 우리 8기가 메모리 하나 하면요. 메모리 하나 면적이 60제곱밀리 그렇거든요. 그거 8개 들어가 있어요. 메모리 하나에. 그럼 면적 480이죠. 메모리 가격 6만 원이에요. 근데 CPU는 면적이 한 160, 200 정도 해요. 데스크탑. 근데 이거 얼마에 팔리냐면 300불에 팔려요. 네네. 그 면적이 반밖에 안 되는데 가격이 5배죠. 그래서 대충 웨이퍼 면적당 가격이 5배, 10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HBM 다이 12개 쌓고 네. 밑에 베이스 다이 놓으면 베이스 다이가 가격이 비슷할 수도 있다. 그 위에 쌓은 거하고. 예, 대충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HBM 다이도 비싸고 TSMC가 큰 마진을 가져가니까 웨이퍼 가격만 놓고 보면 여전히 그 D램 부분이 크기는 할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HBM3는 베이스 다이도 메모리 공정. 근데 이게 파운드리 공정으로 간다는 게 문제죠. 네네네. 그 부가가치가 좀 빨려가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상태에서 TSMC 다이 안 쓰고 TSMC가 난 삼성 너희들하고 사업하기 싫어. 우리 IP 안 열어줄 거야. 네. 이래 버리면은 결국 자기네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TSMC에 진입을 하면요. TSMC 안에 IP 장사하는 회사들을 그렇게 막을 수는 없어요. TSMC는. 그거 자기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깨먹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 HBM4를 쓰는 고객은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결국은. 네네. 엔비디아가 됐건 구글이 됐건 얘들이 써요. 얘들은 HBM 메모리 플러스 알파가 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메모리 기본 역할인 데이터 저장하고 불러오는 건 잘 하면서 구글만의 어떤 기능을 베이스 다이에 넣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구글이 고민을 해요. 우리는 이 베이스 다이에다가 요런 기능을 넣고 싶은데 IP가 20개 필요하다. 근데 IP 중 10개는 저기 뭐 예전 브로드컴에서 사오고 시놉시스에서 사와야 될 것 같다. 네. 근데 브로드컴 시놉시스가 IP를 어느 회사 공정에 맞춰놨냐 하면 TSMC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협업이 일어나야 되고 제가 TSMC면 그런 걸로 깽판 안 놓고 그냥 받아줄 거예요. 네. 그 자기의 비즈 모델을 깰 이유도 없고요. 네. 삼성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메모리 사업부는 파트너로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시 지금 근데 하이닉스의 상황은 원시를 실험실에서는 완전하게 구현을 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당연히 더 빠르죠 여기가. 네. 그럼 양산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을 터이고 실험실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삼성은 양산 준비한다는데 이게 아마 어디로 나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서버도 아니고 그냥 모바일일까요? 저도 이제 거기 소식은 잘 모르겠어요. 모바일이야 뭐 항상 수요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아니면 이것도 HBM 퍼스트인가 뭔가 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 사항이 많아요. 근데 뭐 가격 차이가 어마무시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나오는 거 보니까 뭐 LPDDR 팔아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죠. 예, 아무리 좋은 LPDDR 팔아봐야 지금 이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원하는 시기에 결국 안 나오면 그렇게라도 팔아야죠. HBM을 원하는 시기에 못하면 팔기라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사실 저는 이런 지금 원시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크게 지금 우리 웨이퍼 가공하는 산업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봤으면 해요. 같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우리 HBM 베이스 다이 얘기하고 여기 뭐 기능을 낀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 베이스 다이는 뭐 하는 놈이었나요? 그 파워 넣어주고 시그널을 좀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아마 실제로도 처음 HBM4 나오면 커스텀보다는 HBM3인데 속도만 빠른 그런 부류들이 아마 유행할 거예요. 베이스 다이 별 기능 없죠. 근데 이 베이스 다이 잘 보면요. 이게 꼭 메모리 회사가 HBM에 넣어놔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 제로 웨이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모리를 이렇게 쭉 쌓고 밑에 베이스를 놨는데 요 베이스 다이를 지금 인터포저라고 부르는 웨이퍼 위에 올려서 그렇죠. GPU랑 연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베이스 다이가 인터포저에 있으면 안 되나 사실? 그 인터포저 자체를 가공을 해버리는 거예요. 베이스 다이로. 해도 돼요. 결론부터 같은 실리콘이니까 기반은. 예, 그것도 그죠? 실리콘이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인터포저 면적 크니까 이게 뭐 몇 나노급의 그런 최첨단 공정을 쓸 수는 없죠. 그럼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HBM을 인터포저 말고 GPU 위에 바로 올려도 되잖아. 그럼 베이스 다이에 해당한 기능이 GPU 안에 아예 들어가면 안 돼? 안 될까요? 돼요. 그러니까 이 실리콘을 두고 이제 큰 어떤 그 주체 사이에 네. 알력 다툼이 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HBM4라는 녀석의 커스텀 버전을 잘 보시면 반도체, 특히 메모리 회사가 만들고 있던 그 많은 실리콘 중에 일부가 파운드리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삼성전자는 뭐 아마 커스텀 HBM이 아닌 녀석의 베이스는 자사 파운드리 쓰면 되겠죠. 여기 어차피 캐시 코스트만 넘으면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것도 본질은 메모리 사업부의 어떤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이 파운드리로 넘어갔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서로 내가 더 실리콘 쓸 거야 라는 싸움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카이스트의 김정훈 교수님이 예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도권을 메모리 쪽에서 HBM 메모리 쪽에서 잡아서 오히려 CPU, GPU 만드는 회사보다 훨씬 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 예를 들자면 어차피 속도는 메모리 한 개의 결정이 되니 메모리로 속도가 결정되는 거니 이 메모리를 약간 소위 말했던 예전에 뭐 메모리 인 프로세스인가? 네, 프로세스 인 메모리죠. 네, 프로세스 인 메모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근거로 따져 본다면 베이스 다이에 일종의 프로세싱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 그것도 그 PIM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HBM4의 고객 전용 버전 자체가 이제 메모리 다이에 있진 않지만 메모리 패키지 안에 연산 장치를 넣을 수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주도권 중 일부를 정확하게는 프로그래밍의 주도권 일부 메모리 회사로 가지만 그걸 하려고 봤더니 실리콘의 주도권은 파운드리로 좀 넘어가는 느낌이잖아요. HBM이라는 이 열 몇 개의 패키징 안에 제가 GPU랑 데이터 안 주고받고 직접 연산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봤더니 파운드리 공정을 써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인터포서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거기에 제한을 받는. 예, 그 베이스 다이의 설계가 복잡하니까 베이스 다이에 넣어야 되는 기능들이 지금은 메모리 회사가 자기 공정해도 될 만큼 하는 일이 없어요. 베이스 다이는. 베이스 다이 하는 일 별로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데 이제 고객용 HBM을 만들려고 하니까 베이스 다이가 일을 해야 돼요. 복잡한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복잡한 일 하는 베이스 다이를 만들려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설계 업체들이 만들어 놓은 설계랑 내 고객의 설계를 딱 합쳐서 어떻게 보면 AP 만드는 느낌으로 베이스 다이 만들어야 돼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러려고 하니까 메모리 회사가 메모리 실리콘으로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속도도 느리고 메모리 실리콘은. 그리고 고객이 이거를 쓰려고 해도 메모리 회사용으로 설계할 자신도 없고요, 이걸.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설계 환경. 구글도 예를 들면 텐서 이런 거 많이 설계해보고 자기들 TPU도 설계해봤잖아요. 그러면 TPU 설계하는 마음으로 우리 HBM4 베이스 다이 우리가 할래?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변화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그 디자인 회사하고 그러니까 팹리스 디자인 회사하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회사하고 메모리 회사하고 지금은 헤게모니를 기존에는 팹리스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줬다가 소위 말하는 인터포서의 강력함, 코어스 공정이라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 팹리스가 절대적으로 가졌던 헤게모니가 상당 부분 파운드리로 지금 넘어간 상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사실 그거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죠. 지금 결국 우리 목적은 뭐예요? 인공지능 빨리 잘 돌리는 거죠. 그걸 위해서 지금 HBM을 쭉 쓰고 있는데 얘도 사실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 인공지능 구동하는 입장에선 그렇죠. HBM이 기존 메모리보다 몇 배 빠르긴 한데 나는 한 100배쯤 빠르게 할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HBM 메모리 패키지 자체가 GPU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산을 해주면 좋겠다요. 그렇지.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메모리 업체에서 그 문제를 풀어주면 어떤 프로세스를 박아 넣어가지고 해주면은 예를 들어 그렇게 해주면은 헤게모니가 메모리 업체한테도 올 수 있다? 그게 되면, 근데 그게 되겠냐는 게 저의 핵심적 질문이에요. 왜 파운드리랑 얘기하고 삼성전자도 TSMC 협업 얘기들을 계속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 중 하나예요, 이게. 메모리 회사가 헤게모니를 잡으려면 HBM 패키지가 일을 잘해야 돼요. 그렇지. 구글이 시키는 일 막 잘 해야 되죠. 그래야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세싱 메모리에 해당하는 베이스 다이가 HBM 그 스택이랑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메모리 회사는 자사 공정과 자사 설계로 그거 할 능력이 없어요. 메모리 회사가 아무리 열심히 베이스 다이 만들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왜 그럴까요? 인재가 없어서 그럴까요? 구조적 한계. 아니 설계가 없다니까요. 그 지금 HBM 쭉 쌓으면 밑에 베이스 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위에는 그 거의 뭐 떠 있는 공간이다라고 근데 이 말씀하셨고. 베이스 다이는 HBM4로 가면은 기능이 많아진다니까요. 그 기능은 그 메모리 회사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메모리 회사가
그거를 직접 하겠다는 건 건물 지으려고 시멘트 공장까지 짓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건설회사가. 그럼 이 베이스 다이에 구글 같은 회사 원하는 기능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베이스 다이에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가져다 쓸 수 있는 설계도 많아야 되는데 시놉시스나 뭐 이런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이 가진 설계 자산은요. 항상 특정 기능이 특정 회사 공정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시놉시스에 가서 나 HBM 컨트롤러 주세요라고 하면요. TSMC 3나노 공정용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그럼 메모리 회사 가서 예전 하이닉스 우리 원비 공정인데 였다가 mem컨 붙이면 안 돼요? 못 해줘.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설계 회사 자체가 설계는 물리적인 그림이 나오게 돼 있죠. 칩에. 그 물리적인 그림을 특정 파운드리의 특정 나노 공정에 다 맞춰놨어요. 혹시 우리가 인재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그런 인재들을 데리고 오려면 연봉이 장난이 아니겠으나 그런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그거를 프로세스를 좀 설계하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 다른 경쟁자 하나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우린 그냥 로직 다이 써야지 라고 해서 제품 빨리 나오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이닉스가 진짜 원가를 아끼려고 메모리 공정으로 베이스 다이를 계속 HBM을 했어요. 근데 메모리 다이로 계속 하고 스스로 설계해서 구글 같은 거 요구를 맞추려고 했더니 한 2년 걸려요.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그냥 TSMC 베이스 다이 쓸래요 해서 있는 케이던스, 시놉시스 이런 거 설계 다 모아서 구글 출시를 해버려. 그냥 나오면 끝나잖아요. 심지어 속도도 빨라요. 실리콘. 왜냐하면 메모리 실리콘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HBM이 해야 되는 거 위에 있는 12개, 16개 있는 HBM 그 개별 그 메모리 다이의 요청을 하나의 실리콘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몇 배 빨라야겠네요. 메모리 다이보다. 그걸 로직 다이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아, 메모리 다이하고 로직 다이하고 달라요? 예, 말씀드렸죠. 가격이 10배 가까이 차이 난다니까요. 둘이. 면적당. 그 웨이퍼가? 웨이퍼도 달라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웨이퍼 자체는 똑같은데 걔가 그 안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프로세스가 그 안에 있는 소자 속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똑같은 웨이퍼까지 똑같은데 그걸 초기 작업하는 예를 들어 포토그래퍼하고 식각하고 하는 요 과정에서 비용이 월등히 많이 예, 투여가 그러니까 된다는 리소, 얘기죠. 식각, 증착 이런 걸 할 때 이 로직 우리가 보는 CPU 같은 거 만드는 애들은 그 게이트의 속도를 막 짜내려고 별짓 다 해요, 진짜로. 그 되게 20년 전인데 스트레인드 실리콘 이런 걸 쓰거든요, 인텔 예전에.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전류가 흐르는 건 결국 이렇게 분자 진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리콘을 원자를 이렇게 옆으로 딱 당겨놨어요. 그러니까 10개 있을 곳에 8개 두고 싹 당겨놓으면 10개 있는 거 대신 8개 있어야 빨리 흔들리잖아요. 그런 짓도 한다니까요, 로직은. 그러니까 제가 면적 한 150 정도 되는 애를 40만 원 받고 파는 거예요, CPU가. 면적 150에 한 30만 원 받고 메모리는 면적 480에 6만 원 받고. 이게 아무 의미 없이 비싼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중 하나는 속도예요. 그러면은 그 마지막 베이스 다이에 어떤 로직 연산이 들어간 다이는 그냥 로직 그 시스템 반도체하고 거의 같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다이가. 네, 당연하죠. 이제 메모리 회사도 이론상 할 수 있는데 HBM 12개 위에 쌓여있는 그 메모리 다이의 요청을 처리할 만큼 빠르게 하기 힘들겠죠. 그 결국 메모리 회사가 만들 줄 아는 트랜지스터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건. 그러겠지. 예, 그럼 당연히 메모리 회사가 짜낸 수준이고 아마 그 로직 파운드리가 보면 좀 웃을 정도의 속도겠죠. 속도가 그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런 반응을 하겠죠, 당연히. 네네. 지금 사실 그런 거잖아요. 예. HBM이 AI 가속기 성능을 결정하는 사실은 뭐 루빈이고 무슨 뭐 예. H200이고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특히 그 추론할 때 그렇죠. 우리 메모리가 얼마나 빨리 반응을 해주냐에 따라서 총 시간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메모리가 그동안 제일 성능이 안 올랐기 때문에 지금 핵심이 된 거예요. 네네. 메모리 성능 안 오른 게 회사들이 게을러서가 아니고 제조 기술 자체가 벽에 딱 부딪혔기 때문인 거고요. 네. 아주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굉장히 그 내년도 전망할 때 중요한 기술적인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네. 혹시 또 더 추가로 하고 근데 저는 이런 거 막 암기하고 보기보다는요.
항상 최종 목표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보시는 분들이. 네. 결국 최종 목표 뭐예요? 지금 상황에서 인공지능 빨리 돌리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메모리 회사는 일단 대역폭 높은 메모리를 만들어 놓고 싶고, 근데 이것도 얼마나 대역폭을 올릴 수 있는지는 보여요. 왜냐하면 네. HBM3에서 4가 완전 신기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데이터선 DQ를 2배 늘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웨이퍼 면적 포기하고 대역폭 높이는 거죠. 그럼 발전할 수 있는 정도가 보여요, 여기서. 그러면 이 정도 발전으로는 만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일부 고객들이 커스텀 HBM4를 쓰기 시작해요. 얘의 컨셉은 대역폭을 늘리자가 아니고 사용하는 대역폭을 줄이자는 개념이죠. 메모리에서 GPU로 갈 데이터를 HBM이 안에서 잡아놓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그 GPU에게 1000 정도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이제 500 정도는 HBM이 직접 하고 500만 보내주면 유효 대역폭이 2배로 늘어난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걸 하겠다는 게 HBM4의 컨셉이죠. 그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HBM4 안에 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베이스 다이죠. 베이스 다이 속도도 빨라지고 그 GPU가 하던 일 중 일부분을 얘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쭉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하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웨이퍼 위에서 일을 해야 돼요. 메모리 다이로는 안 되는 거야. 파운드리 공정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심지어 파운드리 공정을 안 써도 이제 파운드리 공정을 써서 큰 설계를 안 해도 이익도 있고요. 왜냐하면 메모리 공정보다는 얘가 기본적으로 효율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깡통 베이스 만들어도 아마 성능은 좋을 거라고요. 두 가지 포석을 놓고 움직이는 거죠, 회사들이. 그럼 그 안에서 회사 사이의 주도권이 어떻게 변할지도 봐야 돼요. 메모리 회사 입장에선 HBM 안에 커스텀 HBM4가 잘 되면요. 메모리 회사는 그쪽 이제 GPU 회사와의 싸움에서 주도권은 조금 가져가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GPU가 모든 그런 칼큘레이션 다 했는데 이제 HBM이 로직을 가지니까 절반 정도는 메모리가 연산을 하더라. 네. 그러면 엔비디아와의 관계에서 보면은 엔비디아 실리콘을 조금 들써대고. 예, 가져온 거죠, 메모리가. 근데 이거 까보면은 그 밑에 베이스 다이 실리콘은 또 어디 거 썼어요? TSMC 거 썼죠. 그러겠죠.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HBM 안에 실리콘은 TSMC가 썼는데 고객 전용 설계는 예를 들면 고객이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설계 중 일부는 시놉시스 이런 애들 가져가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그 회계본위를 갖고 오기는 되게 쉽지는 않겠다. 왜냐면 지금 공정을 고도화시켜서 빨리 만드는 것도 바쁜데 프로세싱 메모리 뭐 저는 이런 거를 할 만큼 여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건 되게 먼 일이고 네. HBM4 커스텀도 이제 그러니까 저는 하이닉스 같은 회사도 비즈 모델 정교하게 짜야 된다고 봐요. 로직 설계 디램 쪽에서 많이 안 해본 거잖아요. 파운드리용으로. 그렇죠. 이제 랜드 쪽은 좀 설계해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안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삼성 디램 쪽의 설계맨들은 다 디램 공정에 맞춰서 디램 로직 설계를 했을 거잖아요. 근데 고객이 원하는 HBM 베이스 다이는 훨씬 복잡한 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엔 단순한 애인데 갈수록 더 많은 걸 넣고 싶어지겠죠. 그러겠죠. 실패하면 뭐 안 하는 건데 했더니 이득이 있다 그러면 계속 기능이 늘어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고객별로 전부 다 할 수 있을까요, 하이닉스가? 이제 파운드리랑 팹리스 모델 처음으로 해봤는데 그 다음 해에는 뭐 고객 4명용 설계를 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럼 그래서 이 비즈 모델도 베이스 다이는 가져와라 형태 비즈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진짜 중요한 거 한두 개만 설계를 하고 직접. 네.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그 설계는 어디서 했다? 팹리스 파운드리, 로직 파운드리에서 한다. 이런 그렇지. 느낌은 될 수 있죠. 지금은 뭐 네. 모양새가 그거잖아요. 걔네가 네. 회계본을 완전히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제품 검증이 문제예요. 왜 구글 베이스 다이로 하면 죽지? 우리 베이스 다인 사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베이스 다인 사는데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돌려보면 뭐 그런 문제들을 고려해야 되겠죠. 네. 이 베이스 다이는 아마 검증하려면 고객이 관여된 거면 검증도 같이 하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베이스 다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를 보면 얘들 뭐 하고 있는지 보이겠죠. 예를 들면 이쪽 베이스 다이는 덥셈 곱셈이 많은데 저쪽 베이스 다이는 봤더니 뭐 서치를 많이 하더라. 이런 거 보면은 고객별로 뭐 하는지 좀 뻔히 보이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막 칸막이 칠 방법도 있어야겠죠. 검증할 때. 그 실제로 굉장히 메모리 산업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파운드리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보다 복잡한 무언가요, 이거는. 뭐 이 모든 거 다 망하고 그냥
HBM 포드 비즈가 똑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베이스 다이 하나가 로직 공정에서 넘어온다는 건 사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네네네. 네. 굉장히 복잡한 설계 자산이 메모리에 합쳐진다. 그렇지. 그럼 여기서 메모리 회사의 헤게모니랑은 정말 무엇일까? 그것도 고민해봐야 돼요. 모든 실리콘과 설계를 전부 다 하는 것? 그게 IDM의 모토죠, 어떻게 보면. 근데 HBM4의 커스텀 다이를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그것도 이제 순수 IDM 제품이 아니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100% 쉽게 얘기하면 옷 장사가 기성 제품은 한 개도 안 만들고 맞춤옷만 만드는 구조. 네, 그런 넘어가는 모습인 거잖아요. 거죠. 예. 뭐 물론 볼륨은 여전히 옷이라고 하기엔 크겠지만 비싼 옷을 파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샤넬 옷 파는 거지, 네. 뭐 에르메스 옷 파는 거야. 본질적으로는 자기 혼자 아무것도 시작 못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렇죠. 그 파운드리도 그렇죠, 사실. 파운드리 뭔데 고객 없이. 그렇지. 삼성 파운드리 얘기는 뭐 나중에 한번 다음에 네. 진행 한번 아니 해보시도록 뭐 하고. 그림은 비슷하죠. 여기 네. 둬야 될 포석은 비슷하고요. 음, 근데 아마 이런 거 보시면 왜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작은 파운드리가 HBM 베이스 쪽으로 얼마 이상 못 가는지 좀 짐작이 되실 거예요. 설계 자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글로벌 파운드리 이런데 16나노, 12나노 이런 로직 파운드리가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인공지능 관련한 기능을 넣기엔 너무 오래됐죠. 그렇지. 왜냐하면 어떤 고객이 거기다 인공지능용 설계를 했겠어요. 옛날 공정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선택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응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삼성전자 3나노 몰라도 4나노, 5나노 그거라도 먼저 일단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많이. 아니, 저는 그쪽은 좀 의외로 베이스 다이용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베이스 중에도 이제 엄청 복잡한 기능 아니고 기능이 좀 단순하다. 그러면 저는 이게 그 로직 다이의 기능이 많지 않은 상황이면 삼성 파운드리나 TSMC 4나노 쓰나 제품 경쟁력에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하려면 너무 첨단 공정에서 잘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벽에 부딪혔으니 5나노, 4나노, 6나노 뭐 67 뭐 여기 이도 시장이 작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삼성 파운드리가 어느 순간에 자리를 잡고 안 움직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번에 챗GPT도 그렇잖아요. 챗GPT가 나오고 나서 새로 나오는 그 인공지능 칩 설계들 그거 다 어디에 몰려 있겠어요? 첨단 공정에 몰리고 있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건 달리 말하면 그런 첨단 공정에 진출을 못해 있으면 삼성 파운드리 안에 포함된 그 IP 회사의 설계 자산들이 그런 녀석이 없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앞으로. 그렇지. 하려면 계속 하긴 해야죠. 첨단 공정을. 네네. 예. 오늘 정희성 작가님과 함께 24년도까지의 어떤 반도체의 흐름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향후에 과연 반도체의 어떤 길이 어떤 식의 방향의 길을 갈지 주로 이제 메모리를 중심으로 한번 내년도의 기술 로드맵이 어떻게 될 건지 상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자꾸 듣다 보면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되실 거니까 뭐 그래요. 듣고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정인성 작가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